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공원. 강민혁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랑하는 여자 서은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벨벳 상자 안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의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은하야, 나와 결혼해 줄래? 내가 평생 너의 하늘이 되어줄게. 은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세상은 완벽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은아는 고아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과거에 갇혀 사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강하고 총명한 여자였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재능 있는 디자이너였다. 그리고 강민혁,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 아우라 호텔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은하의 순수한 영혼과 강인한 의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했던 세상은 단 한 사람에 의해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다. 바로 민혁의 어머니이자 아우라 호텔그룹의 총수, 철의 여왕이라 불리는 윤수희 회장이었다. 며칠 후 은하는 민혁의 손에 이끌려 그의 평창동 본가로 향했다. 상견례를 위한 자리였다. 은하는 긴장했다. 재계의 얼음 여왕이라는 그녀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은하는 거대한 얼음 성체의 한가운데 홀로 앉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윤수희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아했지만 그 우아함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과도 같았다. 그녀의 모든 질문은 은하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칼날이었다. 은하 씨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어요. 참 안타깝군요. 어떤 분들이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건 있나요? 지금 하는 일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우리 민혁이와는 사는 세상이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은하는 품위를 잃지 않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민혁에 대한 사랑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하지만 윤수희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더욱 잔인하게 들렸다. 사랑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민혁이가 짊어져야 할 세상은 더욱 그렇죠. 그녀는 은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가문은 당신처럼 근본도 배경도 모르는 아이를 며느리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세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이었다. 민혁이 충격과 분노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은하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음 여왕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그 거대한 저택을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어머니에게 절규하는 민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며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행복했던 하늘 위로 거대한 얼음벽이 세워지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굴욕적인 저녁 식사 며칠 후 아우라 호텔 그룹의 회장실, 윤수인은 자신의 충직한 비서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서은아라는 아이, 정리해. 그 한마디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은하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로 비서가 찾아왔다. 그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은하의 앞에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수표 한 장을 내려놓았다. 회장님께서 은하 씨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신답니다. 이 돈을 받고 저희 민혁 도련님 곁에서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으로 포장된 폭력이었다. 은하는 수표를 한 번, 그리고 비서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욕감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표를 다시 비서에게로 밀어냈다. 비서님, 저는 돈을 받고 제 사랑과 자존심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님께 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정중하게 전해주세요. 그녀의 그 조용한 거절은 윤수희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감히 근본도 없는 구화 계집애가 자신의 제안을, 자신의 돈을 거절해. 윤수희는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는 치밀하고 잔인했다. 먼저 은하의 가장 큰 클라이언트였던 중견 패션 회사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은하는 하루아침에 가장 큰 수입원을 잃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가 새로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연락했던 모든 회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녀를 거절했다. 업계에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었다. 윤수희라는 거대한 이름이 그녀의 모든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윤수희의 공격은 그녀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겨누었다. 스튜디오의 건물주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임대료를 3배나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돈을 내지 못하겠으면 당장 방을 빼라고. 그 모든 소식을 들은 민혁은 분노에 휩싸여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은하를 괴롭힐수록 저는 은하를 더 사랑하게 될 뿐입니다. 저는 은하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그의 절규는 오히려 윤수희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 뿐이었다. 두고 보거라, 민혁아. 저 아이는 결코 네 짝이 될 수 없는 아이다. 저 아이가 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네 곁을 떠나게 될 테니 그때가 되면 너도 네 어미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불 꺼진 자신의 작은 스튜디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으로 직접 만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사주지 않을 아름다운 디자인 시안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계약 파기 통보서와 퇴거 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울었다.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가 아니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돈과 권력의 잔인함 앞에서 자신의 사랑과 꿈이 짓밟히는 것이 너무나도 분해서 그녀는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슬픔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윤수희는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압력이 강해질수록 다이아몬드는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녀의 공격은 은하의 연약한 껍질을 부수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강인한 다이아몬드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민혁은 텅 빈 서은하의 스튜디오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대신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묵묵히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놓지 않는 그녀의 그 강인한 모습에 민혁은 다시 한번 사랑을 느꼈고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짓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 은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한 모든 짓 내가 다 갚을게. 그는 그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은하는 그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깊고 따뜻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민혁 씨. 이건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산일 뿐이야. 나는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그녀의 그 한마디는 민혁에게 마지막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아들로서와 은하의 연인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 그날 밤 그는 본가로 돌아갔다. 윤수희 회장은 아들이 마침내 항복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 선 민혁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은하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수희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네가 평생 누려야 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그녀는 아우라 호텔의 후계자라는 그의 의무를, 그의 책임을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했다. 네, 포기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VVIP 신용카드들과 외제차 키를 꺼내 그녀의 거대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우라 호텔의 후계자 자리도,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자리도 저는 오늘부로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보다 서은하라는 한 여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가장 완벽한 반항이었다. 윤수희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폭발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절규했다. 그것은 제목이 바로 그 잔인한 한마디였다. 니오 같은 건 우리 가문에 드릴 수 없어. 그녀가 내뱉은 너는 표면적으로는 서은하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그녀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십수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친딸을 향한 그리움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민혁은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그 거대한 저택을 걸어 나왔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홀로 남은 윤수희는 거대한 집무실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분노가 잦아들자 그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독만이 남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사진 액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잃어버린 아기 딸의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사실 그녀의 슬픔을 가리기 위한 갑옷일 뿐이었다. 그 시각 서은하는 자신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민혁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나 지금 너에게 가는 길이야. 이제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그녀의 입가에 작고 희망에 찬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동시에 철의 여왕을 상대로 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싸움의 판도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었다. 강민혁은 그날 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서은하의 작은 스튜디오로 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가 가진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오직 사랑만을 택한 것이었다. 은하는 말없이 그를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유일한 세상이자 함께 폭풍에 맞서 싸워야 할 동지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민혁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민혁 씨, 윤수희 회장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나의 과거야.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는 나의 가장 큰 약점인 거지. 그녀는 민혁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찾아내면 돼. 더 이상 그것이 약점이 아니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것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닌 능동적인 공격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은하가 자란 지방의 작은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았지만 정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수십 년간 보육원을 지켜온 인자한 미소의 늙은 원장 수녀님이 그들을 맞았다.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자신을 이곳에 두고 간 부모님에 대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원장 수녀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구나, 은하야. 너는 3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새벽 이 보육원 정문 앞에서 발견되었단다. 어떤 편지도 아무런 흔적도 없이.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결국 네 부모님을 찾을 수는 없었어. 은하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 원장 수녀님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아, 그런데 아이야, 네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아주 작은 이것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단다. 어찌나 세게 쥐고 있었는지 수녀님들이 떼어내느라 한참을 고생했지. 원장 수녀님은 자신의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벨벳 천 위에 작은 은 목걸이 하나가 고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별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린 은으로 만든 목걸이였다. 세월의 흐름 속에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세공은 결코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하의 손이 떨리며 목걸이를 향해 뻗어갔다. 그녀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는 첫 번째 물리적인 끈을 잡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작은 별 펜던트를 열었다. 한쪽에는 너무나도 낡고 희미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갓난아기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다른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실망감이 그녀를 덮치려던 순간 디자이너로서의 그녀의 예리한 눈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펜던트의 뒷면 아주 작은 고리 부분에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힘든 아주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이 목걸이를 만든 장인의 서명을 나타내는 메이커스 마크였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어둠 속에서 발견한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이었다. 은하와 민혁은 보육원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30년 만에 주인에게 돌아온 작은 별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시작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수희의 잔인함에 상처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가야 할 탐정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안의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 작은 문양. 그녀는 반드시 저 문양의 주인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진실을 향한 그녀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은하가 손에 쥔 작은 별 목걸이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달이었다. 그녀와 민혁은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아주 작은 장인의 이니셜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낡은 보석 세공 장인들의 목록을 뒤지고 수십 년 전의 잡지 광고까지 샅샅이 훑었다. 마침내 그들은 그 이니셜의 주인을 찾아냈다. 그는 수십 년 전 상류층을 상대로 단 하나뿐인 작품만을 만들었던 지금은 은퇴한 전설적인 보석 장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그의 작업 기록 역시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진실로 향하는 문이 바로 눈앞에서 다시 닫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공식적인 초대장 한 통이 도착했다. 아우라 호텔 그룹의 창립 40주년 기념 갈라 파티. 초대장은 강민혁의 이름으로 왔지만 그의 파트너를 위한 +1 표시는 교묘하게 빠져 있었다. 서은하는 오지 말라는 윤수희의 마지막 경고장이었다. 민혁은 분노하며 파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하는 그의 손을 잡으며 그를 막았다.
그녀의 손에는 별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아니, 민혁 씨, 우리 가야 해.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숨으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얕볼 거야.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증명해야만 해.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갈라 파티 당일, 아우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화려한 사교계 그 자체였다. 윤수희 회장은 얼음 여왕처럼 우아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그때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강민혁과 그의 손을 잡은 서은아가 들어서고 있었다. 은하는 비싼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낡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윤수희의 눈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두 사람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철저히 무시했다. 파티장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파티가 무르익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윤수희 회장의 인생을 조명하는 헌정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가난했던 소녀가 역경을 딛고 일어나 거대한 제국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녀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편과 그리고 잃어버린 딸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한 장의 사진이 스쳐 지나갔다. 얼음 여왕이 되기 전 따뜻한 미소를 띤 젊은 시절의 윤수희가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목에 작은 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별 모양의 그 사진이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불과 몇 초.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혁의 숨이 멎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과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은하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똑같았다. 완벽하게 그들 주변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그 기묘한 우연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장내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단상 위의 윤수희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장내의 모든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 마침내 자신의 아들과 그의 곁에 선 여자,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다. 마치 숨을 쉴 수 없다는 듯이 영상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무대 위에 얼어붙은 여왕과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의 증거를 목에 건 차에 서 있는 신비로운 이방인 서은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30년 만에 잃어버렸던 별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것도 그녀의 어머니가 가장 빛나야 할 그 무대 위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극적인 방식으로. 헌정 영상은 멈췄지만 그랜드 볼룸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 위의 얼음 여왕과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의 증거를 목에 건 차에 서 있는 서은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윤수희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허공을 더듬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30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불렀다. 시오아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찢어진 영혼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철의 여왕 윤수희는 그대로 무대 위로 쓰러졌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져 나왔고 보안 요원들이 무대 위로 달려 올라갔다.
강민혁 역시 충격에 빠진 얼굴로 쓰러진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서은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쥔 작은 별 목걸이가 갑자기 청은망은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장면은 병원의 VIP 병실 앞 차가운 복도로 바뀐다. 윤수인은 급성 쇼크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민혁과 은하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복도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민혁의 아버지가 병실에 도착했다. 그는 아내와는 달리 언제나 온화하고 자상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친 얼굴로 민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아들에게 나머지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30년 전 잃어버린 친딸 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이를 잃어버린 후 수희의 마음이 어떻게 얼어붙고 그녀가 어떻게 철의 여왕이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는 민혁의 세상마저 무너뜨릴 마지막 진실을 꺼내놓았다. 그리고 민혁아, 너는 우리가 서아를 잃은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와준 아이란다. 너는 틀림없는 우리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낳은 아들은 아니야. 입양. 민혁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어머니의 친딸이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이 가문의 진짜 핏줄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은하 역시 끔찍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녀를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고 그녀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던 원수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니. 그녀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원망했던 바로 그 존재. 그녀의 감정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쓰러진 얼음 여왕을 향한 원치 않는 연민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윤수희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에 빠져 그 누구도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은하와 민혁은 텅 빈 병원 복도에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잔인한 시어머니에게 반대당하는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잔인한 운명의 실타래 속에서 완전히 재정의되어 버렸다. 그는 입양된 아들이었고 그녀는 진짜 핏줄을 가진 딸이었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이 부서진 파편들 속에서 과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두 사람은 굳게 닫힌 윤수희의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뒤에 그들 모든 고통의 근원이자 동시에 그들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사람이 잠들어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폭풍이 남긴 잔해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참혹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윤수인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철의 여왕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힌 연약한 한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강민혁과 서은하 역시 각자의 혼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민혁은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과 사랑하는 여자가 사실은 이 집안의 진짜 핏줄이었다는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은하는 평생을 증오했던 원수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친어머니였다는 잔인한 운명 앞에서 방황했다. 그 깨어진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언제나처럼 서은하였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의 고리를 자신이 직접 끊어내야만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혼자 그 거대한 저택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어둡고 차가운 응접실에서 유령처럼 쇠약해진 윤수희와 마주했다. 윤수희는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나를 용서하지 마라. 제발. 하지만 은하는 용서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해를 하러 온 것이었다. 당신을 원망했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평생을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저에게 저지른 그 모든 상처들이 쉽게 용서되지는 않아요. 그녀는 수희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 또한 지난 30년간 저처럼 어쩌면 저보다 더한 지옥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며 살아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희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우리 서로를 용서하고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던 바로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마 그 순간 윤수희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잃어버렸던 자신의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잠시 후 은하의 연락을 받고 온 민혁이 그 광경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함께 우는 두 여자를 바라보았다. 윤수희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에게 손짓했다. 민혁아, 이리 오너라. 그녀는 민혁마저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리고 너도 내 아들이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너는 내 심장으로 낳은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민혁아.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지난 30년간의 모든 오해와 상처, 그리고 아픔을 씻어내리는 치유의 비와도 같았다. 몇 달 후,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서은하와 강민혁의 결혼식이었다. 윤수희는 더 이상 철의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띤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하의 모습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낡은 별 목걸이를 풀어 은하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이 작은 별이 30년 만에 너를 내게 다시 데려와 주었구나. 이제 이것이 너와 우리 아들의 행복을 평생 지켜주는 수호성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너무나도 늦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어머니의 축복이었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향해 웃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친딸과 가슴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태어난 어머니.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특별하고 더 단단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잃어버렸던 별의 흔적은 마침내 모두를 집으로 인도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